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그 이전 분기 대비해서 1.6%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나 세계투자은행들은 1%까지 이를 수 있겠나라고 낮춰서 잡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회복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거죠. 계속 회복세를 빨리 하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집중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백스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 분량의 도입을 계약하고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만남으로 신속한 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 해법을 검토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의 빗장을 다소 풀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 주장에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연말 부과인점을 고려해 논의 시기를 일단 미뤘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치와 세면은 물론이고 샤워와 화장실 사용까지 훈련병들의 기본 위생 관리까지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군이 내놓은 개선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후속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이 실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에 대비해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종적을 감춘 조 전 사령관, 과연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정부와 노바백스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2천만 명분입니다. 이 가운데 최대 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도입됩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과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천만 명분 가운데 3분기까지 최대 1,000만 명분, 연말까지 나머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상당하며 안전성은 물론 보관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보관해서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의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또 유통기간이 아주 길어서 양측은 내년에도 백신 생산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생산 방식의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 달리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입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나라에도 서둘러 제출하고 식약처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내년 이후까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국내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주한 러시아 대사가 강원도에 있는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업체를 찾았습니다. 업체 측은 다음 달부터 수출용 백신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최문순 강원지사는 북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국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공장을 찾았습니다.
플릭 대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러시아 백신에 큰 기대감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역시 국내 기술을 믿고 백신 생산을 맡겨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백신의 북한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워낙 주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산업체 측은 스푸트니크 V 백신 1억 5천만 도스를 위탁 생산하기로 러시아 국부 펀드 등과 계약했습니다. 다음 달 말 본격적인 상업 물량 생산에 나서고 추가로 계약한 5억 도스는 국내 업체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만든 백신 물량은 전량 수출용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러시아 백신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입과 관련한 찬반 양론과 정치적 공방이 분분한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발표한 정부는 러시아 백신 도입에는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까지 더하면 감염자가 1,5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500명대입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휴일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는 9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56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주 확진자가 217만 명, 사망자가 15,000명으로 증가세가 폭발적입니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입니다. 지난주에만 86명이 늘어 누적 535명입니다. 영국발 변이가 76명, 남아공발 변이가 10명인데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52명으로 훨씬 많아 걱정입니다. 여기에 변이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변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도 615명에 달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변이와 인도 변이 같은 기타 변이 감염자도 363명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1,500명을 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한 60% 가깝게 국내 감염 사례의 약 16% 정도에 대해서는 변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에 대해선 일반 코로나 환자처럼 증상이 없을 땐 열흘 이후에 격리 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이 추가로 계약이 되면서 백신 확보에 고비는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언론들은 확보한 건 다행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한다는 사설들을 내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화이자 백신이 일제히 제목으로 뽑히는 이상한 현상이 또 빚어집니다. 보십시오.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가 됐고 접종한 70대 경비원이 사망했고 그러나 모두 백신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부 다 화이자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항상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제목으로 뽑았었죠. 이제는 또 화이자로 옮겨가는 모양입니다. 세 가지 백신이 더 있습니다. 보시면 얀센은 희귀 혈전증 때문에 지금 스톱돼 있죠.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도 있고요. 모더나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주로 피부 쪽입니다. 따가운 통증이나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노바백스는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은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이건 사용 승인 전이니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의 통계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통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91%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8,700만 명 중에 7,157명입니다. 그러니까 0.01%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다시 안 걸리는 거에 거의 가까운 거죠. 특히 그중에서 아무 증상도, 다시 걸렸는데도 아무 증상도 없는 환자가 30%가 넘고요.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 정도. 그러니까 결국 백신 효과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들은. 그리고 접종 이후에 감염도 덜 될 뿐더러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가 됩니다. 완벽한 백신도 없는 거지만 완벽한 백신을 기다릴 여유도 사실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 가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부터 피고인과 검찰은 술자리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를 두고 다퉜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술값을 낸 김 회장과 자리를 주선했다는 A 변호사,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B 검사. 공판 준비 기일이라 세 사람 없이 변호사들만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술값 산정 방식을 두고 맞섰습니다. 문제 술자리를 주선한 A 변호사 측은 검찰의 접대 금액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술값 계산 금액 536만 원을 5명으로 나눈 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포함해 7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술값을 7명이 나누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100만 원보다 금품 액수가 낮아집니다. 비검사 측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향후 법정에서 저희들이 진실을 성실하게 밝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술자리 참석 인원은 5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 측이 주장하는 다른 2명의 술값은 따로 계산돼 별도의 영수증까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접대를 폭로한 부패방지법상 신고자의 지위로 현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군이 추려진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 지명된다면 검찰이 총장 후보를 기소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 구성 작업에 먼저 착수합니다. 150에서 250명 사이의 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로 구성합니다. 소집이 결정되고 각종 절차를 거친 뒤 실제 회의가 열리기까지 과거 전례를 보면 보통 2에서 3주가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1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25일이 소요됐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위원을 추첨하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해서도 통상 하던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서둘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신속히 열려 이 지검장 기소를 의결한다면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양 위원장 뜻대로라면 수사심의위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29일 이후 다시 열리고 그 사이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현직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한 만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에도 검찰 안팎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기소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건데요.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피고인 측과 검찰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019년 7월로 가야 되는 거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로비를 하고 싶은 김봉현 회장. 검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나섰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가 1, 2, 3, 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5명인데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면 뭐 서로 증거물 같은 거 확인하고 뭐 목록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5명이냐 7명이냐 막 치열합니다. 그러게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는 이제 5명인 걸 가정을 하고 기소를 했는데 뭐 여러 차례 이 사건이 처음 기소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의 계산 방법을 써서 5명이지만 그중에서 이 제공을 한 즉 김봉현 전 회장하고 변호사가 몫을 빼고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봉사료라든가 아니면 그 밴드 비용 같은 걸 또 제외하고 또 나머지 3명 중에서 몇 시까지 11시까지 술을 마신 사람과 그 이후까지 남은 있었던 사람까지 집에 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빼서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들 3명 중에서는 한 사람만 부정척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지금 사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5명일 때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럼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으면 두 사람을 7명으로 늘리면 당연히 나머지 한 사람도 빠져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기소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이 부회장하고 또 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그 둘이 더 있었다고 이제 나중에 더 갖다 붙인 거란 말씀이군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100만 원어치 쐈다 그럴 때 제가 먹은 거는 쏜 게 아니고 제가 먹었으니까 빼고 사실은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먹은 사람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뇌물죄에서는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을 때 뭐 100만 원어치의 향응을 대접 뭐 받아라는 식으로 써야 되니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 특정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술집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우리가 뭐 고급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면 1인분에 얼마 이런 거 가격이 매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룸사롱 같은 술집에서 그런 식의 계산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식사 자리가 있는 식당이면 저 사람이 15,000원짜리 먹고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먹고 이렇게 되지만 술을 쫙 벌려놓고 같이 마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나눈다.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 룸사롱을 마치 바깥에 사무실장으로 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접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피고인 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그 술집에 또 이 회장, 이 부회장하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있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술값을 냈다는 걸까요? 아니면 김봉현 전 회장이 만약에 그 사람들까지 냈으면 그럼 거기도 김봉현 전 회장은 그 사람 몫을 빼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뭐 검찰의 계산 공식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봉사료라든가 아니면 뭐 밴드 비용 같은 걸 공제했다고 그러는데 되게 향응이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공제하지는 않거든요. 향응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과연 계산하는 게 맞느냐. 저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제공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밴드는 뺀다든가 이건 글쎄 그것도 향응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의 문제. 혹시 검찰이 어떻게든 술 먹은 액수를 부풀리려고 다른 방법도 막 갖다 붙인 거 아니냐? 검찰은 또 아니다. 다른 방건은 계산서가 다르다.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오히려 부풀렸다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가자가 많아지면 나눠지는 계산값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걸 액수만으로 따질 게 아니라 과연 정말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건 때문에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자리를 마련했고 거기에 검사들이 우르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진짜 그 사건을 맡았다면
이거는 김영란법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럼 뇌물 쪽으로 이게 수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아니냐. 사실 한 사람만 기소를 하면서도 검찰에서는 이게 김영란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미만이라도 설령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과태료라도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뚜렷하게 가타부타 얘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아무런 직무 관련성 없이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대한민국 검찰들 중에서 예. 하필이면 실제로 그 수사팀에 포함될 사람을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이제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이제 밟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거는 액수가 얼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간 것도 물론 징계성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함이 될 텐데 징계 수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일단 뭐 직무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로서 최소한 정직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사람만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 정서성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예. 기소가 되지 않은 나머지 2사람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네. 않겠습니까? 뭐 기소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자리에 갔다라면 중간에 일찍 나왔더라도 징계로선 근데 이럴 때 또 징계 받을 만큼 딱 받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를 생각해서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계속 징계 골프처럼 기록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자체가 남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자,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명단 쭉 해서 지금 뭐 상당히 여러 명 나왔는데 명단을 갖다 한번 이제 화면으로 좀 등장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심사해서 네. 3명으로 지금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명이나 뭐 4명이나. 추첨위원회에서 3명이나 4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돌려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 낙점을 해서 한 명을. 대통령께 상실하는 그런 구조이고 어차피 그렇게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국민 추천된 후보군에게서는 박범계 장관이 직접 한 번 더 걸러서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내리고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혔죠. 보니까 20기부터 시작해서 한 30기까지 가는데 누가 유력하다고 대충 몇 명 추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아무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일 서울지검장.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전원관 현재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기수로 따져봤을 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뭐 양분함 전 고검장 이런 분들의 이름이 언론에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 내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죠. 사실 올해 저는 이 부분이 왜 언론에서는 많이 거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 공수처도 출범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이 새롭게 출범한 제도들과 발맞춰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했던 역할과 좀 다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화하고 그동안의 지적수사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작업들이 다 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할 만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만한 분이 누구인가를 찾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거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뭐 대부분 이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든가 뭐 고검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유력 인사가 그냥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이게 맞은 과정일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뭔가 그러니까 시대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확실한 합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총장 후보군에 오를 정도의 고위직 검찰이라면 현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검찰 틀을 그대로 따라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인력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검찰 출신 아닙니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는 오히려 포함시켜서 거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주검장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는 좀 복잡한데 지금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심의를 먼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올라가기 전에 얼른 할 거냐, 올라간 다음에 할 거냐.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다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 올라가는 거 보고합시다라고 하면은 또 수사심의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안 하고 정치적인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게 오히려 어느 쪽으로 갔든지 간에 뭐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아니면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시간을 갑작스럽게 내일 모레 당장 있을 이 검찰추천위원회에 앞서서 수사심의를 내일이라도 개최하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무리수로 보일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아마도 총장추천위원회 후보 추천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라고 결정을 했으면 다 검찰 눈치 또는 총장 직무대행 눈치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구성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대법원 판사 출신이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그건 검찰총장 총장관이고. 양창수 대법관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떠나서 외부의 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보다는 그냥 사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뭐 학계라든가 아니면 종교계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위원들을 뽑아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무쪼록 자기들끼리 일정 잡고 이제 그냥 진행해 나가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지라고 이제 아까 기사도 있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이후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라고 김 전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여론에 대비해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SNS를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폭로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핵심 인사가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며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군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며 촛불 집회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져 수사를 벌였지만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종적을 감추며 여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단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범죄 인도 조약이나 또는 뭐 형사 공조 협약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데려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지금 조현천 씨 관련해서는 여권 무효화 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조력 집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일부에서는 단계적인 작전, 지휘, 감독, 언론 통제 이러한 계엄령 문건대로 시행됐다면 현재 미얀마 사태보다 더 끔찍한 일이 터졌을지 모른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더 늦기 전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막혔던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모레 15만 가구에 이르는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합니다. LH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사 공급 대책에서 전국 15곳에서 20곳을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해 2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0만 1,000가구가 1차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4만 9천여 가구의 입지가 새로 공개됩니다.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심을 끄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중소규모 택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 화전, 하남 간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은 민간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확실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접근성이나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이 지정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에다가 또 교통망의 수혜를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도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H의 땅 투기 의혹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당장 신규 후보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 정부도 사전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 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공급 확대 신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을지 신규 택지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머리를 맞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되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6월 1일 전까지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과 함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다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사인이 오는 거죠. 저는 그 종부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거둘 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가 올해 말에 부과되는 만큼 논의를 뒷순위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조건 완화부터 시작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1주택자들의 그 세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지방세법 등을 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나 조정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보선 참패를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되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잘못 가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안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법을 통해 거래를 막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고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인 곳으로 본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19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이번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낡은 인식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예 정부가 틀렸다며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 대책 미비를 꼬집는 국민의힘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지난 2018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언젠가 정식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금 한숨 돌리면서 좀 도대체 가상화폐, 이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냥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 화폐 기능을 할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2030 세대들을 보면 대부분의 2030들이 그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왜 이렇게 뜨거워지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사실 2030들의 박탈감, 또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걸로 좀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요. 예. 네, 이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가 250만 명인데 250만인데 이 중에서 65%가 2030입니다. 그래서 예. 159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선 2030 청년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서는 집 한 채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정말 이게 희망이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가상화폐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저희가 보좌진들과 함께 봐봤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그 새로 상장한 코인이 30분 만에 10만 %를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폭이 굉장히 그 등락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100만 원을 넣어두니까 30분 만에 10억 7,6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만큼 또 이게 이제 증폭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또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에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도 사실은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도 잠깐 들었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이게 화폐로 볼 수도 없고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하면서 이것은 규제 대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양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양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안전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 깊숙이 어쨌든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어렵더라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블랙락 아시죠? 블랙락과 JP 모건이 비트코인이 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그 선물 투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가 출범을 했고 또 골드만삭스와 그 피델리티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이제 미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장은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문제는 그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 관리하듯이 어찌됐든 어렵지만 투자자 보호는 이 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정부가 결국은 개입해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외국은 이런 그 제도 정비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통화 감독청이 있습니다. 통화 감독청에서 이미 그 은행의 암호자산 스탁업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을 했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암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외국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너무나 이렇게 과열되는 이 시장을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액이나 투자자들의 숫자만 봐도 이미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뭔가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해고 처리를 해야지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못 본 척 하라고 이제 다가서면 당장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래 뭐 거래소가 있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갖고 누군가가 수익을 남겼으면 세금부터 내야지 이렇게 됩니다. 자, 과세. 근데 양 의원님 입장은 이거는 일단은 좀 밀어놔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공매도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대주주 요건 3억 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매도와도 마찬가지로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과세를 한다거나 또 공매도도 이렇게 재개를 한다든가 그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 과세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 또 10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3달 정도 연기를 했는데 이제 불안정한 시장에 어떤 기반한 제도들은 결국은 그 자체로 다시 불안과 또 변화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계와 제도를 만들 시간을 갖자. 공매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재개해야 된다라는 쪽과 또 연기해야 된다는 쪽이 팽팽했습니다만 그 근원은 뭐냐면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측 가능해야 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기술은 발전하고 미래 사회는 거기에 따라서 변모하는데 이건 투자자가 이렇게 생기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금융 정책이나 아니면 미래 정책에 관련된 겁니까? 2030의 표를 갖다 어떻게든 좀 모아봐야 된다는 민주당의 절박함이 더 강한 겁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거의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선거와 이렇게 결부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그건 아니라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둔다라는 것도 저는 그 정치권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의 모든 정책 논의가 뭐 표로 연결됐다. 이런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떤 시점이든 선거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가상화폐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게 한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을 네, 듣고 네. 보니까 아직 그걸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정보여당이 갈팡질팡하던데 우리가 아무튼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점을 해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또 시장의 변동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고 또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코인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좀 그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예. 그 주식시장 상장도 미국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코인이 2만 개 정도 있는데요. 이 실제 그 중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코인 공시를 최소한의 이제 코인 공시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코인들의 가치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투자하는 어떤 투기 행위가 좀 그 투기 행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는데 예.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공중하는 그 가상 화폐, 예. 또 이렇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교환 수단으로서 이렇게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불안전성이 좀 크고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투기성, 어떤 성격이 강한 그런 그 민간 가상 화폐들은 자연적으로 퇴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어떤 화폐든 이게 화폐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지금이라도 CBDC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변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주식시장과의 비교도 잠깐 아까 해주셨지만 주식만 해도 잘못해서 손실이 크면은 막 낙담하게 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등락폭이 워낙 크니까 네. 거기에서 다들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 또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면 뭔가 준비를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기재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 그죠? 네, 예,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끝까지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늘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배상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 내용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元慰安婦等による対日処女判決については、国際法上も二国間関係上も到底考えられない異常な事態が発生したと。 이런 입장은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 청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강제동원 판결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위안부 판결로 더욱 심각해졌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은 중요한 이웃 나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유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한 해의 외교 성과와 국제정세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스가 총리가 공언한 대로 한일 현안을 둘러싼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安倍政権が進めてき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て、そして前に進めていく、そのことが私に課された使命である。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기술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특히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미중 대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등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벨기에 대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뤄져도 면책 특권이 적용돼 처벌이나 배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뒤 벨기에 대사 부인은 되레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피터 레스쿠이의 벨기에 대사가 외교부에 부인의 퇴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경찰과 협의해 부인이 조만간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사 부인 측에 지난주 이미 소환을 통보한 경찰은 아직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부인이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벨기에 정부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면책 특권은 일부 예외를 빼면 민사소송에도 적용돼서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대사 부인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정도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외교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사 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대사는 사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벨기에 대사관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반말로 번역된 데다 한국인을 조롱하는 댓글에 대사관 계정으로 웃겨요 버튼을 눌러 논란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한 벨기에 수교 120주년으로 이번 사건이 양국 국민 간 우호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을 보면서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가죠.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하는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을 보면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신촌의 군인권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좀 과도하게 훈련병들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이제 훈련병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뭐 양치, 세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 다 통제가 되고 화장실 용병만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사흘 동안은 양치나 세면을 아예 못 네, 하는 아예 거예요? 못 하는 걸로. 네. 하나씩 폼이 앞으로 향. 사흘 뒤에는 양치나 세면이 되고 샤워는 어떻습니까? 샤워는 2차 PCR 검사가 완료되고 난 그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요 사이가 돼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 네, 소요됩니다. 화장실은 이제 정해진 시간, 개인한테 한정된 시간에만 갈 수 있도록 2분에서 3분 얘기하는 제보자들도 있고 뭐 6명에서 뭐 10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소변이든 되면서 상관없이 그냥 2분인 거예요. 그렇죠. 일괄. 네. 개인이 할당돼 있는 시간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 다음 나의 시간은 대여섯 시간 뒤에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바지에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바지에 용변을 보는. 네. 그게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내부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어서 그런 이제 실수가 몇 번 있었다고 들었고, 네, 그게 이제 좀 내부적으로는 좀 가장 고민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들었는데. 육군훈련소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좀 강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훈련병들의 기본권 침해에는 무감각한 육군훈련소의 인권 감수성이 오히려 장병들을 또 다른 면에서 위협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9330님, 뉘찌에서 다룬 이슈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사법당국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앞으로도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상화폐의 규제와 관리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2071님, 가상화폐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킹스타님은 2030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치권이 알아야 합니다. 자산 인정이 안 되는데 세금은 말이 안 되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2813님,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앵커리포트에서는 해외 이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다뤘습니다. 해외 이민은 국제 교류나 국제 결혼 또는 외국 한인 사회의 발전 등과 관련이 있을 건데 이걸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나누어서 따질 수 있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야기를 했고 2019년 언론들의 잘못된 통계 해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실이 외교부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번에 제시한 해외 이주 통계는 과거 언론의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한 정확한 통계였습니다. 같은 오류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사과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